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인사 문제 등으로 대치하던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추경 처리 문제로 최종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될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은 이미 몇 명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부터 정의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2일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살펴보죠. 네. 추경 비극 울먹인 여당 대표, 국회 정상화 전망은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 여당 원내대표죠. 예. 판을 보죠. 절반 정상화된 국회란 제목인데요. 절반 정상화는 아무래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절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죠. 그중에서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가동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일정은 잡았지만 하는 건데, 이미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야당에서는 부적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3당뿐만이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까지 가세해서 여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가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 특히 추경이 쟁점이 됐는데요. 다른 청문회 일정에 참여하지만 추경은 아예 성립이 안 된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과연 추경 조건이 되느냐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심사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까지 갔다. 심지어는 내용 중에서도 일부분은 찬성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른정당 추경엔 이견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상황에 대한 결렬된 이후의 상황을 발표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너무한다라면서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고요. 그런데 좀 도와줘야 될 국민의당도 너무 섭섭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추가로 지금 핵심적인 쟁점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출석할까 말까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상화 합의 됐지만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보일지, 과연 여당이 더욱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당의 원내대표가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과연 이것을 두고 야당한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국회 정상화 전망에 대해서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리하면 봅니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그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팔면서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논의도 못하게 하는, 국회가 심사는 못 들어가도 국회가 논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대선 불복 얘기까지 나왔네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을 중에서 을이라는 표현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19대 국회 때 우원식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의 당시에 을지로위원회에, 을을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 됐었는데요. 이번에 여야가 바뀐 관계에서 사실은 여당이 을이고 갑은 야당이다 했었는데, 그 을은 분명하지만 을 중에서 너무 을의 입장이다라고 좀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변화의 요인이 될지 국회 정상화에 관한 전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넬을 황정 소장이 맨 먼저 올려줬습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추경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더라도 예. 뭐 협조를 여태까지 여야가 해서 많이 했습니다. 정권의 의도대로요. 그래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 야당이 강경하게 나오는 본질은 예. 지금 장관 내정자 임명에 있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 정권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 방산 비리에 비리라고 할까 싶은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에게 고문 수수료를 이 태역 장성이 받았다라는 부분은 떳떳하지 못하다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이 표절을 잡아야 될 사람이 표절 의혹이 등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자기가 주인인 회사에 임금 체불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의혹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야당에 대한 일정한 그 성의를 예. 정권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지만은 울먹이는 그 정선으로 네. 청와대와 대통령에게도 협치를 설득을 해서 한두 명은 우리가 좀 더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런 네. 사람을 정리해서 야당 보고 나머지 부분들을 협조해 달라고 하자. 아니면 대통령이 꼭 써야 되니까 정말 한번 도와달라고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좀 하자. 네. 이런 어떤 부분을 해야지. 지금 국회에서는 여소야대라서 코너로 몰리지만 또 한마디로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 야당들이 어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오히려 내부를 이렇게 과거 새누리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루었던 방식처럼 현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을 갖고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추경 문제가 결국은 걸림돌에서 삐걱된 것처럼 나타났지만은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 요소도 중첩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양보 부분에서는 조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문까지 줬네요. 네, 김광덕 부장. 예, 예. 우원식 지금 원내대표가 저기 약간 울먹이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예. 눈물을 직접 흘리는지는 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거의 울먹여서 눈물 흘리기 직전인 수준인데 눈을 껌뻑거리는 모습이 예, 나오네요. 예. 예. 그래서 저런 모습은 제가 92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여기도 다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울먹거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실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완전 가짜 눈물은 아니라 보고요. 네. 좀 워낙 이 국회 지금 이 진행 상황이 새 정부 출범치에 착착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본인이 오늘 썼지만 우보 말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소걸음으로 말리까지 간다. 우원식 걸음으로 말리까지 예, 간다. 그게 이제 본인이 우시니까 아마 우보라고 한 모양인데 예. 아무리 본인이 우시지만 너무 국회가 소걸음으로 가니까 너무 네. 안타까운 나머지 팍팍해서 이 국정 공백을 메꾸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진심이 담겨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울었을까는 하나 좀 너무 길어지는데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인데 네.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야당한테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좀 문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청와대도 좀 내 입장 좀 생각해달라. 아하.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야당과 국민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런 얘기네요. 본인의 고충을 이해해달라 청와대 쪽을 향해서. 정기남 소장.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선거 운동은 격정적인 시와 같지만 네. 국정 운영은 치밀한 뭐 산문과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와 산문. 시와 산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국정 운영이 무슨 선의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반증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우원식 대표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울먹일 때가 아니라 정말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 어제 얘기죠. 어제 그동안 3차례 무산됐던 김현미 그 건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네. 결국 그동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 국민의당이 어쨌든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주는 것을 먼저 물꼬를 터줬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참석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문제를 풀어내듯이 자 이제는 다당자에서 협치의 방정식을 정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소위 이른바 야3당 공조냐 네. 아니면 국정 정상화 추진 세력이냐 이런 뭐 프레임이라든지 나름대로 사안사안에 따라서 협치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네. 3대1을 만들어내서 두 사람을 끌고 가고 두 정당을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지 지금 여당 대표가 한가하게 울먹일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당제 체제에서 다양한 협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까지 생각이 못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였네요. 네, 김영주 전 의원.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김강덕 본부장께서 3가지 눈물의 이유를 얘기했는데 네.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라면 네. 우원식 원내대표 마음속에는 뭐 추경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본인의 역할을 해서 협치를 살려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실제로는 추경 가기도 전에 현재 인사청문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청문회 대상이 되는 이 후보자를 생각하니까 상당히 깝깝한 거예요. 예. 자기 마음속에는 또 야성도 있는 거예요. 이 후보자들을 데리고 내가 통과를 시켜야 되나. 예. 그런 깝깝함까지도 있다. 후보자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 예. 네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거 내가 죽을 맛이다 지금. 앞에 3가지 원내대표로서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추경 이야기하기 전까지 내가 가져야 될 과정, 이 후보들을 데리고 어떻게 통과시켜가면서 갈 것인가. 예. 죽을 맛이다. 그런 의미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직접적인 우원식 원내대표의 직접적인 표현은 주로 야당을 향한 표현이었었는데 오늘 김광덕 부장 또 김영주 전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청와대를 향해서도 호소하는 측면이 있고 후보자들에 대한 아쉬움까지도 포함된 눈물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대선 불복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까지 이번에 최근의 국정 상황을 두고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조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추경 논의 거부하고 대선 불복은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게 이렇게 썼습니다. 국정 운영의 1차 책임은 누가 말해도 이게 여당이에요. 그럼 이게 저는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푸느냐? 바로 이게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이분 이게 지명 철회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게 임금을 체불한다. 또는 이게 국방부 장관이 방위산업체에 로비스트나 이게 자문을 한다. 이게 됩니까? 예. 항상 저는 상행하요.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데 아랫물, 저 국민들보다 더 흐린 흙탕물이에요. 저는 이게 반드시 지명 철회를 세명해야 된다. 첫째. 예. 자, 두 번째는 이게 추경 조건. 이게 법에 맞게 요건과 목적에 맞게 제한해야 돼요. 공무원 더 뽑으라고 추경 주는 겁니까? 저는 이게 공무원 정원을 위해서 추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정당 간에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든 뭔가 이게 중소기업이든 이런 예가 있지만 저는 이게 요건과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만 이게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양호 소장. 네.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직 답답했으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누가 답답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추경에 대해 의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준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논의하자 요 한 문장 들어가지 못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오늘 예, 합의문에 그거 넣자 했다가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조국 민정수석실 국회 출석 문제도 다 논의가 불발되고 딱 하나 정부 청와대 소위 말해서 조질 수 있는 인사청문회만큼은 하겠다. 요거 빼고는 다 안 한다. 이러니 한 달 동안 발품 팔고 그리고 입에 침이 바르도록 설득하고 했는데 그것이 무의로 돌아갔으니 아마도 제1당으로서 그리고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으로서 국회가 마비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들, 회한들 이런 게 몰려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 대선 불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부 주도 공공부문 일자리냐 아니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냐 문제는 대선에서도 진보 정당하고 보수 정당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추인받은 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와 함께 추인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원식 대표는 이러면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선택한 거 이것도 불복하는 것이냐. 추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포괄적으로 대선 때 국민들이 양해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한 답답함의 호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답함이 호소다? 네. 그러나 공약이어도 국회에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검증하긴 해야겠죠? 그렇죠. 해야겠지만은. 사실상 국가재정법에 관련해서
추경의 편성 요건에 안 맞는 건 맞죠. 근데 역대 추경이 이 편성 요건에 딱 맞아서 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12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기면 자유한국당 솔직하게 12만 표, 아니 가족까지 합쳐서 한 4, 50만 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고 자기네 표 뺏길까 봐 그런 거 속내 그런 건 없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포괄된 얘기도 한번 귀담아 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야당에 대한 1차적인 불만, 아쉬움이 있지만 동시에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청와대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또 후보자들의 아쉬움도 같이 포함됐다는 의견도 조금 참고해볼 필요가 있는 패널들의 좀 조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음 하디슈 보죠. 정치 하디슈.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삐뚤어진 여성관은 여기 청와대 선임행정관 탁현민 행사기획 행정관을 얘기합니다. 여기 버저 판넬을요.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삐뚤어진 여성관 얘기인데요. 뭐 2007년에 썼던 책 하나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추가로 같이 또 나왔던 책이 또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던 것도 2007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성관 논란이 됐는데 뭐 계속 비판적인 지적은 있었지만 탁현민 행정관, 선임행정관으로 임명이 지내갔는데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읽기에도 그러니까는요. 시청자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현재도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당시에 그랬던 사건은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교체하라고 야당들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저질 중에 저질이다. 바른정당에서는 탁현민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니고 정치과 상담실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이런 자유롭게 말하려면은 아예 경질시켜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말하도록 즉각 경질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에게 걸림돌이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백혜린 대변인이 탁현민 부적절하다는 것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김미아 씨, 방송인 김미아 씨는 그 책 출간 이후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여성재단, 여성단체협의 행사기획 연출을 많이 기획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거 상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또 영화배우 문성근 씨 공연 기획 연출가로서 그런 태도가 오히려 말랑말랑한 내라는 점에서 오히려 문화예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귀한 점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사회 영역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과 국가를 주도하는 청와대 비서실에서의 선임행정관으로서 역할 달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질문 이겁니다. 10년 전 썼던 책에 나와 있는 여성 비하 논란 책을 쓴 청와대 행정관 정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화면 직접 보시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과 대변인 성명도 없는 민주당의 작태는 무책임함을 넘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역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결기로 탁 행정관 사태를 바라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 비하 문제는 도저히 청와대 공직자로선 인정할 수 없는 저질 중에 저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와대는 당장 탁 행정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예, 속보 들어온 거 먼저 좀 전해주고 패널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시진핑의 사드 제재 해제 요청할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로이터 통신과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G20, G20 정상회의에서 북문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로이터 통신이 유럽 계통의 통신이기 때문에 오는 7월 달에 있을 G20 회의에서 그쪽에도 다른 북문제에 대한 뭔가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북한과의 대화 문제, 김정은과의 만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미국 쪽과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북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유의미한 결과 있어야 김정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정해 줬습니다. 대일 관계 문제 그렇더라도 어제도 지금 새로 출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역사 문제 해결 노력 미흡하다 이 점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했던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선임행정관의 2007년에 썼던 책에 연거푸 나오고 있는 여성관 논란 이 문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나 계속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있을 법한가 일부는 옹호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가 의견을 묻는 자리입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 예. 뭐 여러 가지 쟁론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뒤에 탁현민 씨가 걸어왔던 일들의 어떤 자기 개진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탁 행정관의 기획력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문재인 대통령 갔을 네. 때 조금 전에 그 사진이었네요. 네. 예. 여러 가지 많은 기획을 했고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청와대에서 과연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나 정의당의 추혜순 대변인이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 어떤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좀 물러나 주는 것도 대통령을 위해서 중요한 좋은 결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기남 소장. 예, 그 좀 전에 뭐 자료 화면에서도 보였습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에 동행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 양정철 전 비서관은 지금 자유의 몸이죠. 예. 그러나 국정 운영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한미 정상회담 출국 전에 경질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그분의 성적 취향이나 또 여성관 또 성애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그동안 남의 집 불구경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정의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장관 후보자도 아닙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어떤 과거 그 저술에 나타난 것 때문에 모든 어떤 개혁의 걸림돌이 되거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예. 지금이라도 탁현민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문성근 뭐 전 장관이신가요? 뭐 말랑말랑한 뇌라 그랬는데 장관까지는 안 갔죠. 장관 안 갔던가요? 예, 예. 말랑말랑한 뇌라는 비유를 썼는데 말랑말랑한 뇌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공연 기획 또 바깥에서 좋은 조언 이런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제가 뭐 날짜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상회담 출국 전에 정리하시고 나가는 게 국민을 그나마 좀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이 볼 때 뭐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그 소속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죠. 네, 청와대에도 있었던 세양호 소장. 네. 저는 뭐 말리는 시누이 백혜련 의원이 더 미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뭐 탁현민 행정관이 남들이 보면 뭐 장관이나 뭐 총리쯤 되는 줄 알겠어요. 저 같으면 청와대 나와서 다음번 지방선거에 구청장이나 도지사로 출마하면 좋을 텐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아무튼 야당의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포함하면서요. 저는 한 가지 탁현민 행정관이 처음 애초에 문제가 됐을 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했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안경환 후보자 때도 마찬가지로 저술, 표현, 생각에 대한 차이만으로
그 사람이 그 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예. 오히려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가 위법했느냐 아니했느냐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로는 청와대 행정관 임명하고 저런 표현의 자유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가. 오히려 신현희 구청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든가 홍준표 전 지사가 돼지발정제 주사파 정권 그리고 강동호 시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막말과 욕설 이런 것이 공직하는데 큰 결정적 장애지 저런 생각과 표현을 저술해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저것이 여성 혐오고 비하인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공세, 지나친 공세는 뭔가 배후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신현희 구청장 문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우리 서 소장님께서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잘 말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남자 마음 설명서란 책인데 예. 거기는 성적인 인식에 아까 말한 성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가 주로였는데 이번에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는 대담집인데 거기는 본인이 직접 했던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아까 그 법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분명하게 미성년자 간에 그거에서 분명하게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생각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기록한 거거든요. 공소시효는 아마 지났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네, 이런 분이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뭐 급수를 따지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청와대 행사를 기획하고 이러한 굉장히 중책을 맡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책 제목처럼 자유로워지는 위치로 빨리 가는 게 예. 진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본인이 자유로워지는 걸 굉장히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떠나서 자유로운 위치로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고 예.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당의 여성 의원들까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니까 예. 안경환 후보자도 보면은 여성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단체가 거론하면서 물러났거든요. 예. 저도 그 탁현민 씨의 자유로운 위치가 그렇게 멀지만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여성 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서영호 소장은 달리 해석하네요. 오히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얘기를 지금 표현을 했는데 아까 법조 얘기를 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게 그 형법 305조로 아예 적었는데요. 예. 우리 형법 305조에 보면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강간죄가 된다 이런 죄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분이 여중생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중생 중에 1, 2학년은 만 13세 미만도 될 수 있어요. 뭐 3학년인지 1년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여중생하고는 경우에 따라 강간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말 중대 범죄거든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뭡니까? 성평등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잘못되고 어른이 돼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언제 썼습니까? 10년 전에 쓰면 그때 이분이 73년생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30대 중반에 쓴 거예요. 아하. 어른이 내가 쓴 게 생각이 언제 바뀝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죠. 네. 황장 소장.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물러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그랬죠. 그냥 이야기하다가는 좀 다쳤죠. 황 소장 당시 저는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좀 고생 좀 했죠. 근데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저런 인물을 썼다 하면 성누리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여성단체 100%와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예. 다 물러가라고 했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우리 일이니까 이제는 이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요 며칠 전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네. 도대체 우리 사회의 그 여성의 권익을 위한 부분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고요. 네. 사람마다 다 가슴에 욕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실천하고 책으로 쓰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지행 합의를 했어요. 얼마 전에 히말라야 갔을 때 문재인 현 대통령하고 그때 같이 찍은 사진에서 히말라야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가 다시는 히말라야 안 감, 척근 안 함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근 그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네. 저분이 45인데 선임 행정관이면 2급 아마일 겁니다. 예. 그러면 2급 공무원에 고시 붙은 사람이 5급부터 시작한 사람이 거의 50대 한 중반이 돼야 될까 말까 한 자리가 저 자리인데 우리가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저런 경력과 저런 책과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어디에
예. 국가 공무원도 저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결격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인방을 버리지 못하다가 저렇게 됐듯이 왜 주변에서 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저걸 빨리 정리하지 못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현 정권이 과감하게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다.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까지 청와대 의견 전달했다고 하니까 뭐 조만간 조치가 나올 거 생각이 되긴 하는데 세양호 소장은 조금 더 가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뭔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는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 나는 구치소가 싫어요. 예, 정유라의 치밀한 자료 수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깐요, 판넬을 보죠. 예. 제목이 그대로 지금 판넬에 써 있습니다. 보니까 나홀로 집에를 지금 패러디해서 그림을 그려줬네요. 아마 나홀로 덴마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 엄마인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뭐 한국에 돌아왔어도 혼자 덴마크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까 여러 가지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집안을 구출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아마 나홀로 덴마크에 나홀로 집에 패러디를 한 것 같은데요. 한국의 교도소 상황에 대한 열악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해달라. 그 이유는 아무래도 덴마크에서 인권 차원에서 그쪽에 남아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던 걸로 봅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에 직접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한국의 교도소는 구치소는 빨래를 직접 손으로 한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도 난다. 방 안에 많은 사람이 수용돼 있다. 열악한 한국 감옥 생활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져놨네요. 수집한 이유는 뭘까? 한국의 구치소행을 이미 예감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한 거냐? 아니면은 한국의 구치소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한 건지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덴마크 구치소는 편한데 이걸 떠나기 싫어서인지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때는 아마 일주일에 2번씩 피자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2주에 1번씩 머리도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뭐 상관없이 다른 자료까지 요구해서 혹시 자료 수집에 취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열악한 한국 감옥 생활 자료를 수집했던 정유라 그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봅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그 변호사 측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변호사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저랑 연락이 아예 안 되셔가지고. 덴마크에서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 교도생활, 한국 감옥생활의 열악한 환경을 관한 자료를 수집했던 정유라 그 자료를 수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이 먼저 준비해 주셨네요.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구치소가 자유롭고 또 피자도 배달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머리도 돈이 들면 자를 수 있고 또 다른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 시간이 많은 거죠. 자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제일 궁금한 게 본인의 생존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뭐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도 사실은 어차피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에 다른 데 가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가서 구속되거나 않거나 두 가지 과정일 텐데 그 과정에서 구속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실은 자기 마음이 먹는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되거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구치소의 생활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 구치소에 있어가지고 한국 소식을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인터넷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도 뭐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겠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내부에서 아까 제가 2주라고 했습니다. 2주는 아니고 6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를 수 있는데 대신
그 중간에 자르려고 할 거면은 본인이 돈을 내면은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 정도의 돈을 내면은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루에 뭐 나머지는 한국 생활하고 비슷한데요. 역시도 추가로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 같기는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한국 교도소 여러 번 가보셨죠? 뭐 의뢰인들 만나래요. 제가 보기에 제가 좀 아는 분에서 물어보니까 제일 좋은 건 게 북유럽이 맞아요. 덴마크나 북유럽이 제일 좋고요. 우리나라는 한 중간쯤 되고요. 중간쯤 된다. 아마 북한이 아마 최악일 거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게 정유라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일단 이게 정유라는 100% 구속을 예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강제로 송환된 사람 중에 구속이 안 된 사람 저는 이게 정유라가 유일합니다. 뭐 제가 다 못 찾아봤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는 왜냐하면 이게 범죄인 인도로 강제 송환은 엄청나게 이게 중대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불구속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도 당연히 구속을 예감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유라 생각은 자 이게 구속이 되면 한국은 상당히 인권 후진국이다. 교도소 인권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재판해가지고 이겨서 불복해서 이겨서 한국에 안 가고 빠르게 몰타로 도망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광도 부장. 예. 일단은 그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한국의 감옥에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이런 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송환을 거부하고 여기 계속 남고 싶다. 그리고 계속 여기 남거나 아니면 제3국, 몰타 같은 제3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두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 감옥의 문제를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한국의 일반 사람들은 다 뭐 대부분 다 견딜만한 이런 내용들인데 아마 태어나서 본인이 빨래를 직접 손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한국의 감옥에서는 빨래를 직접 손으로 하거든요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그 손으로 하고 거기서 빨래를 말리고 또 방 안에 감옥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생활은 아마 본인으로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니 한국의 감옥은 자기가 있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감옥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한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정유라는 독방에 있죠. 남부구치소의 독방에 있는 상황이고 뭐 2평 가까운 1.9평 정도의 독방에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예. 최순실이 지금 독방, 정유라는 독방이 안 있나요? 정유라는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아, 그렇군요. 제가 왠지 이상한 소리를 했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금 이제 넓은 독방에 집에 있어요. 그렇네. 자, 이렇게 갑자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죠? 정기남 소장. 네네. 어쨌든 이제 한국의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그동안 평생을 그 비선 실세의 딸로서 공주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마 죽는 것보다 더 싫었을 겁니다.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다양한 그 정보를 수집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번 귀국 과정 또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아마 느끼실 텐데 야 정유라라는 저 친구가 그냥 철부지애가 아니구나. 이미 덴마크에 있을 때부터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고 또 법적 논리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번에 그 드러난 편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만 여전히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선 실세의 딸다운 면모를 아마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검찰 내에서 평가도 이 상황 판단 능력은 웬만한 초임 검사 수준보다 낫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한 또 그런 과정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검찰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수사팀이 어쨌든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제3차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정유라의 어떤 그 치밀한 논리 또 초임 검사 뺨치는 그런 것도 어떤 국민의 어떤 법 감정과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을 경우에 구속이 안 된 케이스가 아무래도 정유라 한 사람 케이스일 것 같다라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는데요. 또 서 변호사도 구속될 것 같다고 지난번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임 검사 이상의 실력이다. 대비를 잘해가지고 두 번째까지 지금 영장 기각을 시켰나 모르겠습니다. 황장우 소장.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유라가 뭐 영장 청구한 데 대해서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랬던 사람들은 20살짜리 여자애를 꼭 구속시켜야 되겠냐 이러는데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임 검사보다 낫다라는 부분인데 노승일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유라가 들어오면 걔는 성격이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해서 검찰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해서 폭탄이 될 거다. 데려오면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유라는 이 말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 공항 입구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를 2번이나 빠져나갔는데요. 조금씩 실수하던데요. 뭐 통화했던 얘기 그것도 저는 작전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왜 미끼는 조금씩 던져야 되니까. 그런데 정유라가 구속되는가 안 구속되지 않는가가 지금 이 박근혜 게이트 전체에서 핵심이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죄 성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탔던 사람이고 말에 대한 수혜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말이 지금 뇌물에 걸려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유라가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뇌물죄의 공여자하고 수수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 사건에서의 뇌물죄가 사라져 버렸을 경우에 이 사건은 또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유라의 지금 이 영장 기각이 2번에 걸친 기각이 단지 그냥 정유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뇌물죄가 빠질 확률을 매우 높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요. 그건 사실 정유라가 개인을 넘어서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아주 조직적으로 공동 대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인 뇌물죄 관련해서는 계속 일관된 지금 전략을 계속 이제 관철을 시키고 있다. 조금 흘린 것은 먹잇감 비슷하게 조금 미끼로 던지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서양호 소장. 저는 정유라 씨의 치밀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울먹울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아주 영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덴마크하고 한국의 구치소 정도,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더 열악한가를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빨래하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그리고 빨래도 또한 구치소 안에서 그 방에서 직접 말려야 한다라는 이 정도 되면 내가 열악한 게 별로 아닌 것 같다. 한국에 들어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송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면서 바로 한국으로 압송됐는데 한국 구치소 이 정도면 뭐 버틸만하다라고 나무른들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아마 구속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걸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유라가 저렇게 구치소의 실태뿐만 아니라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자료도 모두 보내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온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에 정유라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 또한 치밀한 정유라의 준비, 대응력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때 기소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유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될 거라는 것들을 저 자료 수집하는 감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정유라가 한국의 감옥 생활에 관한 여러 자료를 지금 이제 확보하려고 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자료 수집을 계속했죠. 한국의 특검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관련 자료들도 모아서 보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또 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로 한 여러 행보도 얘기를 했고요. 본인 관련해서 이민 가능성을 타진하는 몰타 얘기도 했고요. 몰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능한 지역까지 했고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 중에서 정유라에게 어떤 자료가 가장 소중했을까? 라는 질문을 좀 추가로 던져보면서요. 역시 또 추가 펴려보죠. 친구는 좀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면도 있어요. 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은 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철부지 쪽으로 없다.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저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온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말? 귀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했던 것들이 상당히 기운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정유라 씨도 이 정황을 다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죠. 그건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서정욱 변호사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제가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정유라 씨가 6개 자료를 크게 수집한 걸로 보이는데 1등부터 제가 6등까지 순서를 매겨봤는데요. 일단은 이게 안 들어와야 돼요. 왜 들어오면 무조건 구속 예감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가 보기에 제3국 이민, 몰타 이게 1위. 그다음에 2등은 일단 신뢰 같은 희망이 있으니까 박영수 특검의 동향. 그다음에 3등은 이재용 부회장이 왜 1차에서 기각됐을까? 나도 이게 기각될 수 있을까? 이게 3위. 그다음에 4위는 한국 감옥 현황제 교도소 가는 거니까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5위 대선 어차피 누가 뻔하니까 혹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선 현황이 5위.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시호는 최근에 이후에 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하고 직접 관계는 없잖아요. 이런 이제 6위까지 저는 순위를 한 매겨봤습니다. 장시호에 관한 것은 어떤 자료를 지금 알려고 했을까요? 결국 이 장시호가 수사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 어머니하고 다투고 이런 자료들을 좀 해서 사이 그걸 조사해 온 거죠. 김광덕 부장. 예, 저는 여러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박영수 특검팀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국의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내달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특검은 목적이 탄핵을 목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게 있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걸 내가 밝혀야 된다. 그런 용어까지 쓰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야, 이 정도 용어를 구사하는 거 보니까 초임 검사보다 진짜 한 수 위인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까지 이제 쓰게 됐냐고 본인한테 물으니까 이 정유라 측에서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거기에 있는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받아 적어서 썼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변호사의 말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말을 받아 적어서 내가 또 적어서 편지에 보낸 그런 내용을 보낸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든 그렇게 들었든 본인이 생각했든 간에 굉장히 이 정유라는 아까 누구 말 맞다나 지식 습득력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황장 소장. 안 좋은 데 쓰여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몰타의 이민 관람은요.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 내는 거, 부동산 구입하는 거, 채권 구입하는 거 이래가지고요. 보통 사람은 몰타 시민권을 못 가지죠. 그래서 세계에서 크게 한탕한 사람들이 유럽연합의 시민이 되고 28개국에서 동등한 시민권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특전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몰타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몰타를 노린 부분은 이건 보통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정유라가 보면요. 그 최 씨 일가의 3세 후계자라는 부분이 거의 딱 보여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풍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걸 한문으로는 청출어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관 그동안에 저도 정유라를 과소평가를 했는데 한때. 그런데 반성을 합니다. 참고로 점입가경 중에 요즘에 접입가경이라는 말이 서로 생긴 건 아시죠? 정치권에서 계속 정치권에서 오타가 한번 하는 바람에 자꾸 서로 간에 이제 접입가경이라는 거로 주로 논평을 쓸 때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칼라로 지금 써놓은 서양호 소장. 네. 저는 최순실의 정유라의 가장 큰 고민은 모든 재산 소위 말해서 최순실이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등 유럽 각지로 숨겨 놓았을 걸로 예상되는 차명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이 버티면 모두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엄마 형량이 도대체 얼마일까? 우리 엄마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게이트와 관련된 최종적인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혹시 듭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즉 어머니의 형량 예상 관련된 자료도
모으려고 했을까요? 네, 저는 아마도 변호사 통해서 가장 많이 확인하려고 한 게 그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 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민과 관련된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기가 우선 한국 가기 싫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떤 법적인 조건을 따지기 전에 어떤 욕망, 탈출구를 찾겠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박영수 특급이나 대선이나 장시우 부분은 변호사가 만들어낸 어떤 전체적인 로직이 있을 거예요. 예, 나의 예. 입장이라든지 그런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게 변론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조사를 받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의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뇌물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장시우는 어떻게 얘기했는가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일남 소장. 뭐 앞서 이제 많은 우리 패널들께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비슷합니다. 저는 정유라의 가장 1차적 관심은 그 몰타를 포함한 제3국의 시민권 획득에 있었지 않겠는가. 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해외 도피 의혹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장 강하게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이번 그 검찰 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검찰의 조사를 소환조사를 3차례 받았지만 뭐 사실 예행 연습을 한 것처럼 예. 굉장히 치밀함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덜란드에 있으면서도 제3국 시민권 획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그 표현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편지에 나온 이 얘기인데 몰타 외에도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해달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재촉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시민권 획득에 관한 얘기를 철저하게 비밀로 해달라. 그리고 대선 전 5월 9일 전으로 시한까지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안 걱정하지 마라. 편지는 내가 라이터로 태워버리면 된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본다면 가장 큰 관심은 여러 가지 뭐 특검 동향, 뭐 재판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해외 도피 어떻게 안정적으로 도망갈 것인가 네. 거기에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패널 중에 몇 분이 이제 덴마크에 있을 때는 본인한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3국에서 자유롭게 일단은 버틸 수 있는 기간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몰타를 비롯한 이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특검의 동향 중요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의 승계 문제를 주목했을 거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다 알았던 정유라 그동안에 모른다고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공항에 지난번에 도착했을 때 특혜 관련 물어보니까 아는 게 없다. 본인도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대선 전까지 아무 나라나 국적 알아봐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거 모른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도 이거 퍼즐을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했죠. 어머니 하는 일 하나도 모른다. 저는 억울하다. 또 중간에 진행이 됐을 때 사촌 장시에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왜 그러냐. 원래 안 친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는 뭐 굉장히 치밀하게 했죠. 대선 전까지 아까 우리 패널들이 얘기했다시피 아무 나라나 국적을 할 수 있는 곳 알아봐달라. 편지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걱정하니까 라이터로 태워버리면 끝이다라는 얘기였고요.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파악해달라. 특히 기각 사유에서 코어 스포츠 관련된 것이면 좋다. 코어 스포츠는 독일에서 최순실 정유라하고 직접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특히 이 관련된 것이 좋다. 그런데 또 얘기하면서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입을 다무는 것밖에 없다. 여러 가지 지역을 꺼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렵게 만드는 장시호 행동 고개를 들 낯이 없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특검의 야당 성향 보도 모아달라. 또 특검의 엄마하고 관련해서 엄마는 또 특검 강화 편파 수사한다. 엄마하고 통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했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 이른바 페이크 뉴스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잔챙이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의 주장에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정유라가 본인이 직접 했던 얘기죠. 했던 얘기인데 이경재 씨는 혹시 유도신문에서 나온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질문 그겁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났는데 아까 제가 최순실 씨에게다 독방 얘기했는데 미승빌딩에 지금 있죠? 미승빌딩에 있으면서 뭘 준비하고 있을까? 정유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 화면 보시죠. 국정농단 이런 좀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몰타 얘기는 왜 적으신 거예요? 저 그 편지에다가는 몰타 얘기 안 되고 다른 편지에다가 몰타 도피 시간을 왜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뭐 들어보서 알겠지만은 처음에 했던 얘기 이런 얘기 다르죠. 그래서 아까 판넬에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마 지금 아수라백작 해가지고 한 사람의 양쪽 이쪽 저쪽 지금 모습을 해놨는데 여기 뿔 달린 모습이죠. 말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이런 치밀한 전략까지 계속 싸고 있었던 정유라 얘기인데요. 이후에 혹시 미승빌딩에 있으면서도 이런 전략을 짜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금의 이제 짐작도 가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승빌딩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으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서 억울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본인이 전략과 구상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제 애 키우는 문제만 이제 집중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모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지금 집에서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정유라의 관심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치밀한 재판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뇌물건과 관련돼서 또 코어 스포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의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변호인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최대의 어떤 지금 그 역할이 아니겠나 싶고요. 또한 지금 일부 뭐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국정 게이트의 어떤 최초의 어떤 출발지이자 수혜자가 사실은 정유라인데 네. 아직 지금 그 정유라를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벌써 두 번이나 좀 기각된 상황인데 이경재 변호사는 잔챙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근데 그 검찰과 이경재 변호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최순실 또는 변호인을 통한 어떤 경제 공동체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수정 역할을 암암리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뭐 이런 견해입니다. 예, 밖에서 나왔으니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은요, 예, 황장 소장. 저는요, 저기 멀리서 혼자 남았다가 고립이 되고 덴마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지금 한국 최대의 스캔들로 대통령부터 집안과 가까운 이렇게 탄핵되고 구속되고 엄마도 이렇게 구속돼 있고 측근들도 그렇게 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 멘탈이 정상적일 수 있는 저 나이 또래의 사람이 몇 명 있겠는가 아마 대부분 무너질 겁니다. 근데 지금 공항에 들어와서부터 2차 검찰 그 영장 청구에서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러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멘탈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라는 지금 전 굉장히 독자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뭐 임신을 했다 뭐라 하니까 가출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섭하는 어른들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소녀 가장으로서 지금 이 재산이나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을 지휘하는 데 대해서요. 요즘 아마 인생 최대의 짜릿한 열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정유라가 애를 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기 전 의원.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잘 모른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를 해놓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들,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조금씩 검찰과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말수도 적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본인이 표시 내지 않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 것인가를 곰곰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양호 소장. 네. 저는 뭐 미전 종합 상황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승 종합 상황실, 워룸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미승 빌딩에 가면 지하 단추를 누르면 지하 계단이 쫙 사라지면서 그 밑에 재판 대책팀, 여론 대응팀, 재산관리팀이 수백 명이서 컴퓨터 모니터를 놓고 헤드셋 전화를 하고 막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상이죠, 지금. 예, 제 생각인데 그럴 정도로 지금 정유라 혼자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언론에 대한 그 노출도 그렇고 그리고 재판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혼자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고 여론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엄마와 함께 앞으로 자기의 재산 상속 관련돼서 지분 다툼을 위한 재산관리 대책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저 미승 빌딩 안에서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만덕 부장.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할 거라 보는데 일단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는 본인의 감옥에 가는 걸 피하는 데 주력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재 변호사 말 맞다나 대우를 낚았으면 잔챙이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철저하게 잔챙이 행세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갈 거고요. 네. 일단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순실 씨가 정말 관리해온 최씨 일가에 공개되고 또 은닉된 재산을 지키는 작업에 자기가 나설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씨 일가의 상속자 후계자의 행세 이거를 하는데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기 어머니의 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인멸 작업을 하는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연기 연습을 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요. 아하. 제가 보기 이 최순실 게이트는 반드시 이게 훗날의 대화 사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배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혹시 뭐 서정욱 변호사 만들려고 하세요? 저는 이게 배역을 정할 때 가장 어려운 배역이 장시호와 정윤아입니다. 다른 이게 최순실이나 대통령 배역은 뭐 웬만한 연기자 할 수 있어요. 왜 어렵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어려운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 못하고 머리 좋고 또 이게 철부지 어린애 연기인데요. 조금 전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면 그 눈 그린 게 있던데요. 한쪽 눈에 보면 웃고 한쪽 눈에 눈물을 아까 아수라 백장 나왔던 이 사진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할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배우 별로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아마 이게 그런 연기를 하면서 재판부를 속이려고 그런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순실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쓰다가 2번이나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어디에다 연락하고 싶었을까요? 2번이나 휴대전화를 변호사 휴대전화를 빌려가고 쓰다가 지금 교도관들한테 발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어디에다 지금 연락을 하고 싶었을까 패널들의 생각을 써주시고요. 최순실 안정범부터 박 전 대통령까지 국정농단 관계자들 혹시 그동안에는 이렇게 교도소에 가기 전까지는 서로 전화 자주 하던 사이였는데 그들은 서로 무슨 사이였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봅시다.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결정도, 뭐 표시하나, 연설문을 표시하나, 저것도 5천 원씩 내봐야 되고, 어떤 뒤 배경 어떻게 해야 되고.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런 사이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2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570배 정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특히 2016년 9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127회 통화가 된 것으로 드러나서 570배 정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127회
통화가 된 것으로. 한 차례 했어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그거 몇 번 했었어요.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다. 그것도 너무 어거지도 약한 거고요.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 왜 중간에 뭐 휴대폰이 뜨거워서 못하겠다는 얘기, 이완영 의원 얘기가 왜 저기 갑자기 들어갔죠? 뭐, 예. 결국은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통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랍니다. 전화 통화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9개월, 10개월 동안에 845회를 할 정도였으니까 통화를 굉장히 그동안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못하게 돼 있는 통화를 빌려서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최양호 소장 왜 웃고 있어요? 네, 저는 뭐 누구에게 통화나 마나 최순실에게 그 휴대폰이라는 것은 습관성 대포폰 중독증입니다. 네. 나도 모르게 휴대폰만 보면 막 손이 아하.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있어야 안정감이 생기고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죠. 이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 그동안 쓴 대포폰, 차명폰 합치면 한시도 손에서 떼고 있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 정유라보다도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제가 볼 때는 차명폰, 대포폰, 휴대폰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그냥 습관성 대포폰 중독증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예. 우스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 누구한테 했느냐보다는 습관성 대포폰 중독증 때문에 했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 하느냐 자체보다는 그런 중독증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김영주 전 의원은 적시를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국정농단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돈의 이야기라면 그전에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돈 빼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빌린 돈 받아라, 월세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자기 비서한테 하거나 예. 아니면 있는 돈 가지고 어디로 돌려라, 빼돌려라. 뭐 어떤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재산과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목소리를 제일 먼저 하고 싶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순실 귀국해가지고 다시 뭐 검찰이 체포해 갈 때까지가 30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은행에 들렸다고 그랬죠. 예. 정기남 소장. 근데 도대체 이게 변호인 휴대폰 빌려서 통화한다라는 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건가요? 구치소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도관이니까 뭐 호송 중에 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이후에 하던 것이 적발돼서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건 아니고 네.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교도관이 작동됐던 것을 이제 그러니까 통화한 것 자체를 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지를 당했다는 거죠. 네네네. 하여튼 뭐 좀 구치소 생활을 너무 호화롭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굳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통화를 했던 안 했던 그 시도를 한다면 저는 결국은 누가 지금 최순실과 통화하겠습니까? 최순옥이 누구죠? 누구죠? 누나 언니 키워줬던 최순득인가요? 네, 최순득. 예. 제가 이름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최순득. 그다음에 뭐 다른 최순득 씨한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정윤회 이런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네. 결국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해서 아까 말씀 나왔던 도피재산, 은닉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입니다. 황장 소장. 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영화에 봤을 때 깜빵에서 보통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스입니다. 마피아나 조직의 보스. 그냥 보스가 아니라 엄청난 거물급들이죠. 네. 최순실이 이 거물급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깜빵보다 더한 게 재판정으로 가는 도중이나 재판정에서 전화 만지는 이거는 간이 진짜 배 밖에 나와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통화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몰래 건너받아서 문자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 문자는 정유라에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러지 않다면 저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한테 그냥 시키면 되죠. 변호인이 뭐 거의 집사격인데 예. 근데 변호인한테도 말 못하는 게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어디 감추어 놓은 중요한 서류가 있거나 치우지 못한 안 그러면 중요한 어떤 재산 안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도피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일리 있는 관련되어서 추측이네요. 예, 직접 지시를 하려고 정유라가 들어온 이후에 저런 시도들을 한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냥 어떤 내용만 전달하자고 했으면은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도 몰라야 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혹시 문자가 아니고 목소리 들었다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하고 하려고 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가장 짧게 순식간에 쓰긴 했는데 김광덕 부장이 제일 먼저 썼죠? 예.
저는 전화하려고 한 사람의 첫째는 역시 면회도 못한 정유라 딸이고요. 예. 딸에는 전화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 부분하고 돈 관리 문제를 상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언니인 최순득 씨, 장시호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러면 저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장시호 잘 설득해달라라는 말하고 또 돈과 관련된 얽힌 문제가 있으니까 돈 관리를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재판에 관한 다음 주제입니다. 예, 재단 일이라면 출연 금액까지 꼼꼼히 확인한 전직 대통령,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단 관련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잘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좀 보죠. 제목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두 사람 간에 지금 여기는 최태원 SK 회장이죠.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해가지고 했던 얘기인데요.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를 박 전 대통령이 인사를 하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만은 동생이 아직 감옥에 있어서 조카들 보기가 좀 동생에 대한 지금 이제 사면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창조 경제를 위해선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앞에는 규제 풀이 관련해서 이제 그걸 법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전문적인 얘기 나오니까 전문적인 얘기는 안수석도 당시 안종범 당시 수석이죠. 같이 들어야 한다라면서 이제 불러가지고 지금 미르K 재단이 SK가 얼마나 출연했느냐라는 거 보니까는 안종범 수석이 107억이라 1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면세점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거기 덧붙여가지고 최태원 회장 신속하게 결론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해놨네요. 제가 배석해서 꼼꼼히 적었어요. 안정범성 얘기고요. 89억에 관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절을 했는데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빡빡하게 굴지 말란 얘기를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경고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감사단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뭐 한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최태원한테 감사하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을까?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자료도 봅니다. 대통령 국세 때 89억 내라고 강요받으신 건가요? 면세점이나 조기석방 얘기 하셨나요?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받은 건가요? CJ 헬로비전 인수 실패한 거 그게 그때 거절한테는 아닌가요? 네. 대통령 독대에서 면세점 조기석방 이야기 하셨습니까? 사면 등 대가성이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김창근 회장도 그런 내용 말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다시 확인된 건데요. 과거에 지난해 2월이죠. 최태원 SK 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독대했을 때 중간에 안종범 수석도 배석하긴 했는데요. 했다는 얘기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대통령이 과거 그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매출액에 따라 기업별로 할당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게 관심이 없고요. 저는 이게 재단이 얼마 출연했냐고 물어본 거는 앞으로 좀 더 추가 출자해달라. 아하. 앞으로 좀 더 내달라.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은 바로 이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문제. 예.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 되려면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사실 이게 부정한 청탁이 대가관계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런 대화도 지금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생 뭐 볼 낯이 없다, 조카 볼 낯이.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면세점이든 사면이든 동생 이런 청탁 있잖아요. 예. 이런 청탁과 이게 출연 사이의 대가성 문제. 그래서 이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황양 소장. 제가 생각할 때 한쪽은 이미 지불해준 은혜에 대해서 기대만큼 지불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네. 한쪽은 지금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부탁할 은혜가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을 것도 없잖아요. 아하, 그렇습니까? 네. 김영주 전 의원.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삼성을 제외하고 크게 한턱 이렇게 시원하게 쏜 그룹이 예상외로 없었습니다. 예.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적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삼성 그 다음에 조금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간절했던 것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심리적 입장이 아니었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그룹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삼성은 이미 거의 다 메이드가 된 것 같고 네. SK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표현으로 나올 수 있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김광덕 본부장. 대통령이 보통 뭐 의례적으로 감사하다,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서도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구체적으로 출연금을 낸 그 돈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표현할 정도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이 출연금 확인을 얼마라고 딱 확실히 물어본 이유는 111억 딱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이렇게 챙기고 있으니 앞으로 또 추가 요청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럴 때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까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양호 소장. 네. 그 돈이 무슨 돈이었을까요? 저 썼습니다, 여기. 아, 썼어요? 네. 내 퇴직연금 통장에 얼마나 부었어? 재단에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는 삼성 179억, 현대차 111억, SK 111억, 공동삼이네, 생유,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4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현금 저축액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다.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런데 추가로 지금 퇴직연금도 엄청난 규모의 퇴직연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K스포츠 미래재단 자체를 네. 아마 대통령 퇴임 이후에 올 것으로 그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곧 그분이 오실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걸 보고 이렇게 네.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결국은 K스포츠 재단, 미래재단의 소유주. 는 주인은 나다. 네. 재단 관련된 출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의 비즈니스, 마이 비즈니스 이걸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 의례적인 인사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던 SK죠. SK 최태원 회장의 CJ 헬로비전 합병 문제라든지 면세점 사업권 문제 걸려 있었잖아요. 89억 추가 출연을 지금 요구했지 않습니까? 너 그거 꼭 해줄 거지? 라는 일종의 출연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의 좀 마지막 확인 사살 같은 그런 의미였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법정에서요. 최태원 회장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딱 모른 척하고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낙서까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최태원 회장이 증인석에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안경까지 쓰면서 최태원 회장을 빤히 쳐다봤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때 독대했을 때인데 오늘 증인으로 만난 최태원 회장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보다시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재판 중에서 피고인석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반면에 증인석에 나온 최태원 전 회장 안경을 쓰고 최태원 회장을 빤히 응시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 관련해 가지고는 네네 답을 한다거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법정에서 안경 쓰고 최태원 회장을 유독 준비했다 다시 쓰고 빤히 응시했던 박 전 대통령 무슨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황상 소장 일찍 준비하셨네요?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지금 이 전체적인 뇌물을 보면 삼성과 관련되는 재단 출연이나 이 승마 지원 이 부분만 뇌물이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강요처럼 현재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삼성과 관련되는 뇌물이나 성만은 재판이 좀 유리하게 돌아간다 생각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뇌물 공개한 걸 털면 박근혜 최순실도 같이 털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 하나 겨우 떼는 중인데 최태원 회장이 저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지금 사면의 대가로 혹시 뇌물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붙을 수가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하는지 이거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심히 본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새로 혹 하나 붙을 소지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빤히 유심히 봤다. 물론 보고 나서 또 옆에 변호인과도 이런저런 것도 상의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김광덕 부장. 네, 그 안경까지 쓰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표정도 보고 말도 다 내가 관심 갖고 듣고 있으니 우리가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한테 불리한 증언 절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장거리 레이저네요? 네.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안경 없이 레이저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요. 네,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본인이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여러 가지 말을 절제하려고 많은 말을 하지는 않고 주로 대답을 많이 하긴 했다는데 그래도 밝힐 거는 많이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사면을 내가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과 몇 달 전까지 내가 대통령이었어요. 너무 무시하지 말고 증언 그렇게 불리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이려고 굉장히 애쓴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다른 각도에 있었네요. 예, 지금 현재 과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지 아주 좀 위험한 말씀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것에 대해서 꽂혀 있는 거 아닌가. 네, 박 전 대통령이요. 그랬으니까 CJ 합병 그 헬로비전 부분도 안 해준 거 아니냐. 메롱이다. 이런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독특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박 대통령 변호인과 만나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게 변호인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저는 독대 재벌 총수 중에 오늘 최초로 증언한 분입니다. 독대 재벌 총수 중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 뭐냐면 이제 바로 재판다운 재판이 본격 시작되네. 이제까지는 이게 직접 증인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게 졸거나 하품하거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졸 수 없죠. 왜냐하면 직접 증인이 나왔잖아요. 독대한 청탁. 이게 첫째 생각 같고 긴장감.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재벌은 역시 이게 권력이 약하네.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있을 때는 또 이게 하더니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청탁 내용이나 역시 이게 그 권력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처음 이제 재벌 회장 중에서 정인석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혹시 다른 그룹의 회장이 나왔을 때 거의 비슷하게 안경까지 쓰면서 유념해서 체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롯데하고 SK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 재단 출연은 뭐 무죄를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고요. 변호인 입장에서. 그런데 롯데나 SK는 추가 출연. 사실 이게 추가라는 건 뭔가 청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긴장할 것 같고 두 분은. 세양호 소장. 뇌물이냐 아니냐 저 입에 달렸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문제는 SK가 111억을 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대를 인정했고요. SK 면세점하고 최재원 그 부회장이라고 최태원 회장의 동생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는 이런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입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증언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유죄냐 무죄냐 입증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간 재판장에 조는 모습이 있었는데 전날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면서까지 잠을 깨려고 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 진술할 때마다 유영하 변호사와 기획말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만 봐도 최태원 회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신경을 쓰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었다라는 얘기네요. 정기남 소장. 저는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16개월 만에 불편한 만남이 오늘 법정에서 있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SK그룹이 그때 추가 출연 거절했던 기업이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레이저 눈빛으로. 레이저 눈빛이죠. 그러나 뭐 재판적이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투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재벌 총수로서는 독대했던 재벌 총수로서는 아까도 나온 얘기처럼 가장
처음 나온 최초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 증인의 증언 여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죄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또 역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혹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거 아닌가. 그러나 결국은 SK그룹에 대한 추가 출연 거부했던 기업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눈빛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추가 주제 하나 더 보죠. 추가 주제요. 예. 개명도 몰라요, 모금도 몰라요. 그동안에 뭐 이거는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딱 걸린 거짓말인데요. 그동안에 다 모른다고 얘기했죠. 정유라 어렸을 때 보고 못 만났다, 개명도 몰랐다 했는데, 정유라가 최근에 박 전 대통령 엄마가 통화다 바꾸자 통화에 두세 차례 했다는 얘기를 수인했어요. 두세 차례가 넘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처음 이제 문건 유출 얘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 체제 완비 후에는 문건 유출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후에도 계속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됐던 얘기 있죠. 정호성 비서관이 뭐 증언을 했고요. 이런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동안 했던 얘기가 다 거짓으로 좀 드러났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알지도 못하고 나 했는데, 근래 정유라가 박 전 대통령하고 수차례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야기를 들은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패널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료 좀 추가로 더 주시죠. 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그렇습니까? 예.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어머니. 네, 서정욱 변호사. 아마 이게 대통령 측의 공식 해명은요. 최순실과 이게 통화 중에 잠깐 바꿔주고 안부만 물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다. 이게 공식 해명인데요. 제가 보기에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속마음은 이게 딱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쟤는 입만 열면 폭탄이네. 쟤는 좀 정유라를 얘기하는 거죠? 정유라죠. 입만 열면 폭탄이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과 통화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속마음이 아닌가 보입니다. 통화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쟤는 입만 열면 폭탄이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 네, 황장 소장. 순실이는 무슨 생각으로 쟤를 데리고 들어왔냐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아마 날 압박하려고. 국내에? 네, 그러는 것 같은데 걱정거리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김명기 전 의원. 내가 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유라 너를 이 사건에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하얀 거짓말이었는데 너는 그 내 속뜻도 모르고 통화했다고 그러느냐. 철부지다 이런 생각. 너를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너는 그 속도 모르고 그러느냐. 김광덕 부장. 저는 어릴 때 보고 못 만났다고 했는데, 그리고 개명도 몰랐다고 했는데 통화한 사실에 최근에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유라가 밝힌 건 아닌 거예요. 다른 기록을 통해서 아마 알아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유라가 할 수 없이 실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내가 뭐 저 통화 안 했다고 그랬지,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보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정유라가 저거에 따르면 정유라가 1, 2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인남 소장. 거짓말인지도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편리한 뇌 구조를 가졌고요. 기본적으로 향후에 아마 좌불안석일 겁니다.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재판에 미칠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좌불안석, 저는 그런 심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